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차트 리퍼블릭의 저자이신 박창기 주식회사 그분테크 대표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박창기 대표님께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디지털 플랫폼 회사를 이제 여러 개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정권정보기업인 팍스넷의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메타버스의 세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첨단의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정치, 경제 관련 저서들도 여러 권 내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셔서 박창기 대표님이 쓰신 차트 리퍼블릭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참 우선 이 책 제목이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남북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한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차트 리퍼블릭이라는 책을 쓰시게 된 동기,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책이 제목이 좀 어려워요. 그래갖고 네. 이 서점에 깔려 있어도 사람들이 잘 안 줍더라고요. 그래서 네. 불리한데도 제가 그냥 차트 리퍼블릭이라는 개념이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여기 이제 서브타이틀을 보면 그 30년 후에는 북한이 남한을 능가한다. 좀 도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신생 문명 국가.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 개념이죠. 또 하나는 40년 데이터 30만 개를 시뮬레이션하여 만든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 이렇게 뭐 다층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계기는 사실은 그 코로나가 과거 한 2년간 어떤 제약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코로나가 생기니까 미팅들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잡념이 많이 들어서 제가 그럴 경우는 이제 엑셀 갖고 이렇게 작업하는 걸 취미 생활로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 취미가 좀 있습니다. 숫자 갖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북한이 만약에 자유민주 국가로 변화됐을 때 네. 과연 경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까를 40년간 데이터를 한 30만 개를 그 엑셀 작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 뭐 경제, 그다음에 도시, 산업, 군사, 뭐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세금, 어떤 재정 지출,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어떤 해외 투자, 뭐 인구 이동 이런 것들을 한번 엑셀로 쭉 작업을 해봤어요. 한 3개월 걸렸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좀 발표를 했더니 상당히 사람들이 흥미를 갖더라고요. 그날 이제 토론도 여러 가지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럼 이걸 갖고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한 6개월 이상 걸렸는데요. 어쨌든 특이하게도 그 숫자 가지고 한 40년의 일종의 경제발전 계획, 신생국가의 경제발전 계획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거대한 방정식을 만든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책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우선 이 차트 리퍼블릭은 우리 이제 세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공화국이다 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민주공화국 이런 이름은 들어봐도 차트 리퍼블릭 이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차트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차터라면은 뭐 비행기를 빌린다 할 때 차터라고도 쓰죠. 전세기죠. 네, 전세기. 예. 그게 일종의 계약서라는 뜻이고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는 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그 마그나 카르타가 그랜드 차터라는 뜻이죠. 네, 1215년에. 네, 1215년. 예. 그게 우리 전 세계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됐었죠. 네. 전환점이 됐었죠.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차터 스쿨이라는 게 많습니다. 네. 차터 스쿨은 그 일종의 사립형 공립학교인데, 공립형 자율학교. 그러니까 비용은 국가나 뭐 지자체에서 대주는데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차터 스쿨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차터라는 뜻은 일종의 그 규약의 어떤 법률 조항, 헌법 조항, 뭐 계약 조항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의 그 펜실바니아 주가 그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영국으로부터 일종의 그 펜실바니아 주의 운영권을 받으면서
그 차터를 만듭니다. 차터 오브 프리빌리지라는 걸 만들죠. 그래갖고 일종의 영국 국왕으로 받은 어떤 규약, 자율권에 관한 어떤 헌법 조항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펜실바니아가 상당히 그 자율적이고 어떤 그 독립적이면서도 개방적인 그런 일종의 스테이트 국가를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13개 그 동부주에 확산되면서 미국이 발명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USA라는 것은 United Charter States of America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터 스테이트라는 것은 완전히 그 거의 백지 상태에서 어떤 헌법 조항을 설계를 해갖고 그대로 만든 어떤 국가, 특히 이제 민주적 국가를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따라서 차터 시티라는 것이 그 몇 번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빈 땅에 혹은 새로 형성된 땅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 그걸 차터 시티라고 하고, 그걸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폴 로머라는 분이 몇 차례 시도를 했었고, 지금도 많은 데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터 시티고 작은 규모죠. 근데 큰 국가적 규모를 제가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네. 자, 대표님, 그러면 이제 이 책의 이제 핵심적인 주장은 결국은 북한이 변화되었을 때 그 우리의 통일의 비전,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표님이 쓰신 이 차트 리퍼블릭은 북한의 변화가 생겼을 때 한국과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고 우리 민족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계시고, 바로 이 차트 리퍼블릭이 그 통일의 비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북한이 변화되었을 때 북한에 들어서게 될, 대표님 그 나라 이름을 이제 한고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북한에 들어서게 되는 차트 리퍼블릭, 한고려라는 국가의 구성, 그 어떤 성립 과정, 그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2006년도에 북한을 방문하게 된 후부터 아주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개성에도 여러 번 갔고,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도 가보고, 또 제가 그 이후에 그 병란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 북한의 일부 땅을 국제자본이 할양받아 갖고 차터 시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2007년, 2008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성 서쪽에 있는 약 1000제곱킬로미터의 땅, 서울의 한 1.5배 되는 이제 땅이죠. 거기가 연백평야라고 하는 데인데요. 예성과 하구죠. 거기 이제 병란도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항구가 있었고, 개성의 외항이죠. 그 지역 일대를 국제자본이 북한으로부터 할양을 받아서 99년간 임대료를 주고 빌린 다음에 거기다가 차터 시티를 만들자. 그러니까 홍콩식의 어떤 국제도시를 만들자. 남쪽에서는 관여하지 말고 북쪽으로부터 일종의 그 독립권을 받아갖고 국제도시를 만들면 그것이 뭐 국제 평화나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사업거리가 된다. 뭐 이런 모델을 갖고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추진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제가 북한의 그 주요 핵심 관계자들을 북경에서 3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제 제안을 북쪽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제안을 가지고 제가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청와대 가서 그 상의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이 책의 뿌리는 이제 무르익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거기에 북한의 어떤 법적 그 지위가 통하지 않는 독립국가 홍콩 같은 것이 생긴다면 북한 전체가 심천처럼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심천처럼. 그럼 북한의 개방에도 좋고 남북한 평화도 확실하게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쭉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2007년도인가요? 2008년도에 그걸 이제 진행하던 와중에 그 금강산에서 그 민간인 피살 사건, 그 사건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서 그 후에 10년간 제가 이제 그 일을 못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그런 차터 시티라는 모델을 북한 전체로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한번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영향인데 시간이 남다 보니까 유튜브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 김영호 선생님의 그 세상 읽기도 많이 듣게 되고, 근데 또 유튜브에서 추천을 해줘요, 알고리즘이. 탈북자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자꾸 추천해 주니까. 그러니까 탈북자 스토리가 참 뭐 재밌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얘기도 많고 안타까운 얘기도 많고, 근데 너무나 그 극적인 스토리도 많고. 근데 내가 그 잊었던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생각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북한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게 급변 사태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 이게 군부 쿠데타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주요 인물들이 뭐 급변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중국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라서 뭔가 급변 사태가 머지않아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급변 사태가 왔을 때 과연 그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다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북쪽 사람도 물론 안 돼 있고 남쪽도 안 돼 있고 미국이나 중국도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 그래갖고 제가 그 시나리오를 숫자로 계산해보고 이제 책에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서술을 한 겁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의 주장이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책의 통일 비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장은 1체제 2국가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것은 1국가 2체제론, 2국가 2체제론.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이나 대만에 적용된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그리고 이 남북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체제,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은 박 대표님께서 주장한 것은 북한이 변화가 왔을 때 남북 통일을 하는 것이 1체제 2국가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로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박 대표님 주장은 1체제 2국가, 이제 이 주장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왜 1체제 2국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주장을 하시게 됐습니까? 네,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대부분은 통일을 심정적으로 원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은 서로 의견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1체제 2국가라는 거는 북한이 그 흡수 통일되면은 1체제 1국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보수나 우파 계열에서는 흡수 통일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흡수 통일될 때는 저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비용 부담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독일 통일이 일종의 흡수 통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그 쉬운 모델은 이제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 통일을 하는 한 20년간 매년 한 100조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 흡수 통일했기 때문에 모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흡수 통일은 막연하게 얘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젊은이들은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 반대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요즘 통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 얘기도 좀 들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흡수 통일이 될 것인,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생각하다가, 흡수 통일하면 여러 가지 문제 생긴다. 사회 갈등 문제 생기고, 북한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1년에 한 600조쯤 되잖아요. 근데 100조 내지 150조, 그러니까 뭐 20%, 30% 가까이 세금을 더 내는 거는 우리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흡수 통일되면 북한에 있는 2,500만 사람들이 거의 다 약간 열등 국민들이 돼갖고 어떤 그 인종적 갈등은 아니지만 사회 갈등이 뭐 거의 몇십 년 혹은 100년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쪽에 호남과 영남 같은 큰 격차가 없는데도 이런 갈등이 큰데, 만약에 남한이 흡수 통일해갖고 북쪽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은 뭐 일종의 그 열등 국민 같은 체제가 된다면, 이거는 앞으로 50년, 100년간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그 갈등을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북쪽에서 그분들이, 북쪽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일으켜서
어떤 그 독립국가라서 물론 이제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쪽은 물론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고 북한도 자유민주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당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체제라고 얘기한 거고요. 일체제지만 다른 국가가 돼야만 여러 가지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북쪽에서 그 주요 그 리더들이 만나서 일단 재정적인 측면만 봐도 독립국가가 돼야만 그 일종의 건국자금과 발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국가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요. 화폐를 GDP의 한 50% 이상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독립국가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것 또한 GDP의 한 50% 가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기초자금은 좀 생겨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계산하면서 가장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은 북한이 이제 새로운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발전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남쪽에 손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 계산을 해본 게 그렇게 오래 걸리고 엑셀 작업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거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뭐 책에 나오는데요. 계산을 쭉 해보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 화폐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토지 대금입니다. 네. 북한은 지금 전체가 다 국유지니까 국가 소유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유민주 그 시장 경제가 된다 하더라도 시작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가 소유 중에서 중요한 토지들을 국제 자본한테 팔거나 어떤 국내 자본한테 팔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세금을 받아갖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남쪽에 어떤 돈을 뭐 원조를 받거나 뭐 빌릴 필요 없이 북한이 독자적으로 그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토지 가격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노동력이 거의 우리나라 인건비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 데다가 새로이 국가를 잘 설계한다면 뭐 세금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뭐 도시 구조라든가 이런 걸 잘 설계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0년 후에는 그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을 능가하고 제 계산상에는 25년 지나면은 1인당 GDP가 능가합니다. 그다음에 30년이 지나면 북한의 전체 GDP가 남한을 능가하는 그런 설계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 책을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이제 동서독 모델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또 국제 컨소시엄이 부담해야 되는 그 통일 비용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통일 비용 부분은 차트 리퍼블릭이 북한이 한국 같은 일체제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되면은 그것이 통일 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이 방금 말씀하신 그 자금 조달 문제 그걸 조금 더 이제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님 그러면은 일체제 이 국가 북한이 이제 자유민주 국가로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서 생활해 나간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하고 남한 주민은 그러면은 서로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나요? 제한한 적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초기에는 그 국경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마구 내놔둘 수는 없고요. 남쪽에서 북쪽을 가고 싶으면 여권을 가지고 비자 받아서 가면 되는 거고 또 북쪽에서도 이제 자유민주 국가가 생기면은 거기서 비자 받아갖고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독립국가의 어떤 시민권을 갖고 거기 여권을 갖고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처음에는 약간 책을 소설 형식으로 전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소설 형식으로 처음 시작한 거는 일단 북쪽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친중 그 군부 세력들이 그 중공으로부터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아 갖고 북한의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그 김정은 지금 지도자께서는 그 병상에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병이 생겨서 이제 수술받고 있는 틈에
친중 쿠데타가 북쪽에서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진압군들이 진압을 했다. 근데 진압을 했는데 굉장히 혼란 상태가 되겠죠. 아무래도 일종의 내전 상태니까요. 근데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이 갑자기 쳐들어올 수가 있는데 특히 쿠데타군은 중국한테 제 책에서는 그 함경 북도에 그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나진 선봉을 주기로 했다라는 미락을 했다라는 스토리를 써요, 제가. 만약에 그 나진 선봉 지역이 중국에 넘어가면은 동해가 완전히 그 중국의 항공모함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엄청나게 위험해지고 러시아도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 간에 이제 그 협상이 생기겠죠. 북쪽에 이제 그 쿠데타를 진압한 세력. 그러니까 쿠데타가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쿠데타를 진압하면 그 군사력을 가진 세력들이 아무래도 힘을 갖게 되겠죠. 아마 김씨일가보다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역사를 보면. 또 남쪽에서는 군사는 들어갈 수 없고 또 미국도 굉장히 긴장되고 중국도 긴장되고 일본, 러시아까지 긴장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남한과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써요. 자, 우리 유엔 사령부라는 게 있으니까 16개국으로 돼 있는 유엔 사령부가 이미 있으니 북한의 지금 이 혼란 상태, 이 카오스 상태에서 막 살육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사령부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중국이 물론 반대하죠. 왜냐면 유엔 사령부는 지금 미군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대안으로 내놓는 게 그러면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가자. 유엔 평화유지군하고 유엔 사령부는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죠. 유엔 평화유지군은 주로 이제 뭐 인도, 파키스탄, 뭐 에티오피아 이런 사람들이 구성돼 있고 일종의 그 성격이 완전 미군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유엔 사령부를 들어가자. 그렇게 하면 아마 중국에서 유엔 사령부보다는 평화유지군이 좋다고 인정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럼 유엔 사령부가 들어간 다음에 유엔 사령부가 아니죠.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가면은 일단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될 것이고 거기에 일종의 그 행정기구가 생기겠죠. 그 행정기구의 중심은 그 쿠데타를 진압한 세력이 들어가는 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이제 그 유엔 평화봉사단이 이제 많이 5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요. 거기에는 남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갖고 그러한 일종의 군정 상태, 유엔이 유지하는 군정 상태를 한 2, 3년간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헌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위에서 재헌위원을 먼저 뽑고 헌법을 만들고 거기서 뭐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대통령이 이제 국가의 독립이 되는 과정을 제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의 과정과 비슷하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그 3년 후에 생기는 국가가 바로 차터 리퍼블릭인데 그 차터 리퍼블릭은 그 헌법에 이제 규정되겠죠.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고 국제적 정통성도 있는 거고 유엔이 아마 인정하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국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국가를 설계할 때 아무래도 남한의 그 헌법과 그 과거 한 70년간의 발전 과정이 세계적인 차터 리퍼블릭의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북한의 헌법도 아마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한 3, 40년 동안 어떤 남한의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부동산 문제, 뭐 교육 문제, 뭐 노동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문제 같은 거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북한에는 훨씬 더 좋은 제도를 설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그 책에다가 자세히 썼고요. 그래서 책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은 그 남한의 제도를 참고하되 남한보다 더 좋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서 북한에 접목할 것인가. 이제 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네. 여러분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제 1장에 박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북한 내부가 어떻게 갑자기 변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주 박진감 있는 그 시나리오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북한 내부의 상황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북한 내부 상황 변화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책 1장 첫 부분부터 바로 북한 내부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그것이 해서 새로운 권력이 탄생을 하고 그것이 차터 리퍼블릭으로 가는가. 그 차터 리퍼블릭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박 대표님 조금 말씀하신 대로 1948년 대한민국이 45년부터 48년까지 건국되는 그
과정에 아주 유사한 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비전을 여기서 제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박 대표님 지금 이제 통일 비용 얘기를 조금 더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책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아까 말씀 우리 젊은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엄청난 통일 비용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국토개발 30년 계획, 그다음에 네, 네. 북한에도 자원이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그냥 맞습니다. 말씀에 토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인적 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름대로 북한을 그 새로운 국가가 개발해 나가면서 이제 국민 소득 수준을 높여서 남북한의 그 소득의 격차를 줄여가지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오죠. 네, 네. 하나의 체제가 하나의 국가로 되는 네. 일종의 이제 지금 1체제 2국가라는 과도기적인 이런 이제 말씀하시고, 네. 그러니까 역시 이 과도기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네. 그러면 국토개발 30년 계획 이런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국토개발 이제 30년 계획을 북한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상상한 것은 그 1961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신 후에 그 후에 30년간의 우리나라 발전 과정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거든요. 네. 그때 뭐 우리가 자원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고 어떤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굉장히 낮았고 기술 수준도 낮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그 한 60년에 걸쳐 갖고 발전해온 과정은 거의 뭐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성공 사례고, 그런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비슷한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DNA는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5천 년의 그 역사적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은 똑같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60년간의 우리 남한에서 거친 과정을 우리가 그 경험이 있고 지금 자본도 풍부하기 때문에 30년 안에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긴급 구호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뭐 식량 자금이 한 2조 정도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보건 같은 거 굉장히 시급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택 문제입니다. 북한도 역시. 지금 뭐 북한의 주택은 지금 남쪽에 비교하면 뭐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다행인 점은 북한은 땅이 다 공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제안한 건 뭐냐면, 북한에다가 한 40만이 사는 도시, 우리나라 뭐 분당이나 일산이나 뭐 동탄 같은 굉장히 대규모 신도시죠. 그거를 한 30년간에 걸쳐서 100개를 줘야 된다. 상상을 해보세요. 분당 같은 어떤 동탄 같은 신도시가 북한에 100개가 생긴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은 굉장히 익사이팅해져요.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겠죠. 근데 거기서 과연 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요. 제가 이제 북한의 토지 문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국유지기 때문에 1,500만 가구의 집을 쳐야 돼요. 4천만 명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북한의 인구를 2,400만 명으로 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민도 받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겠고 남쪽에서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4,500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나서 남북한이 거의 이제 인구가 비슷해지는 8천만, 9천만이 되는 국가가 한 3, 40년 후에 되면, 그때 되면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일본과 비슷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GDP 수준만 올라가면 미국 다음에 세계 2대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나 물론 그 중국이 인구는 많고 총 GDP는 많지만 그 어떤 그 선진국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명 국가로서 세계 2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본 건데요. 그걸 과연 그게 황당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토지 문제입니다. 1,500만 구의 가구에 집을 짓는데 그 중에서 1,000만 가구의 집은 기존에 북한에 사는 국민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은 한 3천만 명이 살 수 있습니다. 1인가 한 가구당 3명이면 3천만 가구잖아요. 근데 1,000만 가구를 지을 때 그 토지를 평생 무상 임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는 공짜로 받고 집 짓는 거는 이제 짓는 거죠. 자기 비용으로. 한 가구당 한 1억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25평에 뭐 400만 원. 우리나라는 한 600만 원 정도면 좋은 집을 짓거든요. 아마 북한은 300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집을 질 거예요. 인건비가 한국에 한 2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넉넉히 잡아도 1억이면은 훌륭한 고급 아파트를 질 수 있습니다. 인프라까지 어느 정도 해서. 근데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 예를 들면 강남에 좋은 아파트가 30억 원이다.
근데 건설비는 2억밖에 안 됩니다. 아주 비싸도 3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27억 원은 땅값이거든요. 결국은 토지 문제가 우리나라 그 주택의 어떤 난맥상,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이 집값 상승 문제의 핵심인데 북한은 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땅을 전 국민이 저희가 평생 살 수 있는 토지를 공짜로 받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돌아가시면 이제 국가에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문제가 주택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북한 사람들이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자기가 근로를 해서 돈을 모으고 9천만 원은 뭐 25년 30년 장기 융자를 해줄 수 있어요. 그 토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그건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된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거의 그 서민들 주택의 한 8, 90%의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주택에 관한 어떤 비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복지 수요가 별로 없어요. 복지를 별로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조금밖에 안 걷어도 되고 그래서 싱가포르가 아주 복지 수준도 높으면서 세금은 작으면서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된 이유가 저는 북한의 싱가포르의 그 토지가 공개념으로 되면서 토지 소유는 국가가 할때 평생 살 때까지 그 임대를 누구한테나 해준다. 이런 개념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북한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그냥 주택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면은. 그런 구조가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풍요로운 경제활동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신도시가 생기면. 그래서 그 신도시 개발권을 제가 이 책에는 어떻게 쓰냐면 그 40만 명이 사는 신도시면 뭐 서초구나 강남구나 뭐 송파구가 그 정도 되는데요. 거기 60제곱미터의 땅 그러면 인구 밀도가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땅을 그 도시계획을 한 30개 정도를 이제 처음에 잡아서 총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대기업 어떤 대규모 국제적인 그 디벨로퍼들 예를 들면 뭐 트럼프 뭐 디벨로퍼, 일본의 뭐 모리, 뭐 저 두바이에 있는 뭐 부동산 디벨로퍼, 영국이나 독일에 프랑스에 있는 디벨로퍼들한테 그 40만 도시를 하나씩 일종의 분양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3억만 10조만 내라. 10 빌리언 달러스만 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개성 지역에다가 그 40만 명이 사는 신도시를 10개를 만든다. 근데 그 신도시를 각각 한 개의 그룹이 가져간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 가져간다. 뭐 포스코, 뭐 신한은행, 무슨 미래에셋 펀드 이런 데는 대규모 그 부동산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도시 하나를 딱 맡은 다음에 설계도 좀 하고 그 대신 거기에 가장 알짜배기 땅 3제곱킬로미터 그거는 한 100만 평쯤 되죠. 그게 여의도의 그 윤중로 안에가 약 그 정도 땅입니다. 3제곱킬로미터 되는데 그거의 소유권은 디벨로퍼한테 주고 그리고 10조를 국가가 받고 그 다음에 그 40제곱킬로미터에 40만 명이 사는 도시를 10년 안에 건설을 해라는 권리를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테헤란로 전체가 한 3제곱킬로쯤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대문 안에 그 면적이 한 그보다 좀 크겠지만 어쨌든 도심의 땅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뭐 분양도 하고 자기가 빌딩을 짓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도시 인프라도 가장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학교도 짓고 공원도 짓고 체육시설, 뭐 문화시설을 지어갖고 특색 있게 이제 도시를 만들면 잘 만들수록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값에서 굉장히 큰 수익이 생길 것이고 그 땅의 상당 부분을 주민들이 공짜로 땅을 받아서 아파트를 질 수 있게 한다면 그 건설 수요 때문에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이제 그런 모델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 말씀은 대한민국이 지난 이제 70년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들어 1961년부터 30년간 발전한 그 정치 경제 발전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북한에 적용을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제 사전에 잘 계획을 해서 그런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통계를 가지고 엑셀을 많이 돌리신 그것이 이제 여실히 우리에게죠. 사실 현실감을 상실하고 오고 그리고 박 대표님께서 역시 정권정보기업인 팍스넷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 데이터라든지 이제 실물 경제도 굉장히 참 밝은 그런 이제 그걸 가지시고 이제 북한 문제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 때문에 많은 주저가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러나 박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북한이 잘 계획된 대로 우리와 같은 정치 체제가 되어 가지고 그걸 개발한다고 한다면은 인구도 늘어나서 9천만, 통일된 이 대한민국이 약 한 1억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강대국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대표님 또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 대표님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한참 관심을 가지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데 일찍이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해오셨다 이렇게 들었어요. 우선 네. 그 문제 좀 말씀 좀 예.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이제 경험이 좀 독특한데요. 저는 네. 대학에서는 생물학을 전공했는데요. 네. 졸업하고 제가 이제 삼성그룹에 입사를 해서 CJ 제일당에서 주로 무역과 이제 선물 거래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87년도에 런던에 가서 이제 런던에서 4년간 주재원 생활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91년도에 뉴욕에 가서 뉴욕에서 또 주재원 생활을 했고 거기서 이제 국제금융을 좀 많이 다뤘고요. 특히 제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투자 헤지펀드 그쪽 사업에 이제 꽂혀갖고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인터넷 기업이죠. 증권 정보 기업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핀테크 기업을 또 이제 핑거라는 기업을 했고 둘 다 뭐 나름대로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도 됐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주요 관심사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디지털 플랫폼이 앞으로 세상에 가장 좋은 비즈니스가 될 거다 이런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시가총액 10개 중에서 7개가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근데 저는 운 좋게도 어쨌든 디지털 플랫폼만 계속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증권 플랫폼, 금융 플랫폼, 그다음에 또 뭐 음악 플랫폼 사업도 한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죠. 그러다가 뭐 외도도 좀 했는데요. 뭐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러다가 2015년도에 블록체인을 쫙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거 대단한 기술이구나.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자, 대표님. 네네. 우리 이제 세상 일이 보신 분을 위해서 네. 블록체인을 좀 설명해. 네네. 네. 블록체인이라는 건 이제 네. 컴퓨터 기술의 일종인데요. 네. 데이터베이스 기술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중앙에 있고 여기에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달려갖고 이렇게 그 중앙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거라면 블록체인은 흩어져 있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동되면서 수많은 컴퓨터에 연결됐기 때문에 중앙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걸 조작하거나 어떤 뭐 파괴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데이터베이스 기술인데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가장 이제 성공적인 모델이 비트코인이죠. 네. 요즘 뭐 비트코인이 지금 뭐 8천만 원까지 갔다가 뭐 7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이 비트코인을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30만 원이었습니다. 네. 2015년도에. 그때 제가 강연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500배 가격이 증가할 거니까 투자들 많이 하시라고. 근데 그때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던져 보셨는데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 암호화폐가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재밌어서 2016년도에 제가 ICO라는 걸 준비해서 2017년도에 국내 최초로 그 암호화폐 그 보스코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OS에서 B와 OS. 그러니까 OS라는 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죠. 윈도우즈나 뭐 안드로이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블록체인에도 그런 이제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OS라고 이름을 적고 보스코인이라는 거를 이제 국내 최초로 ICO를 해서 그때 뭐 17시간 만에 비트코인을 6,900개를 모았습니다. 전 세계 몇십 개국에서. 지금 돈으로 치면 5천억 원 되는 거죠. 하루 만에 그걸 모금을 해서 이제 암호화폐 개발 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첫 번째 사업은 뭐 내부 갈등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 후에 제가 한 6년간 계속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에 1,0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그
일종의 선구자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좋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와서 메타버스하고 이제 NFT가 뭐 최근에 6개월 사이에 뜨고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새로운 문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역시 또 블록체인, 암호화폐 뭐 이쪽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는 많은 편인데도 이런 최첨단 기술 관련된 분야에 젊은 사람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이 책에 보게 되면은 네. 메타버스에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에 북한 임시정부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대표님 이 임시정부를 설명하기 전에 네네. 이 블록체인에 의해 가지고 메타버스를 조금 간단히 네네. 설명해 주시죠. 메타버스라는 거에 메타는 이제 초월하다는 뜻이고요. 네.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라는 뜻인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인데 내가 아바타를 가지고 나의 분신이 활동하는 온라인 3D 온라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서 발달했던 그 MMORPG라고 하는 뭐 리니지 같은 게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죠. 내가 내 분신이 들어가서 막 싸우고 거기서 무기도 얻고 뭐 그 무기를 사고 팔기도 하고 거기 뭐 문명을 건설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메타버스인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이 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포트가 되면서 굉장히 편리해지고 값싸게 이걸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하는 제페토라고 하는 데는 뭐 한 달에 한 5천만 명 같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거기서 게임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뭐 SNS도 즐기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미국의 그 로블록스라는 데는 한 달에 참여자가 한 1억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요. 네네. 그러니까 10대의 거의 반 이상은 거기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살지만 이제는 온라인 상에다가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 놓고 분신이 스스로 활동하도록 하는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건데요. 요즘은 뭐 그 학교 회의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뭐 기업도 많이 쓰고 뭐 정당에서도 지금 메타버스를 쓰고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일종의 제2의 지구처럼 어떤 새로운 유니버스가 형성돼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어떤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다가 이 책을 보게 되면 차트 리플 이 책을 보게 되면 박 대표님께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냐면은 북한에 만들어지는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 한고려라고 하는 그 국가를 갖다가 임시정부를 갖다가 우선 메타버스에 만든다. 자, 거기 메타버스 한고려 건국 유공자 100만 명을 모집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게 한다. 자, 이 아주 우리가 이 첨단 어떤 기술 분야와 합쳐지는 통일의 비전. 이 얘기는 박 대표님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 3.1운동이 이제 생긴 이후에 우리의 그 선조들이 네.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민족의 그 독립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뭐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그 애국 선열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 희생을 해가면서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한 이후에 독립국가를 세우는데 큰 기반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자유민주 국가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됐을 때 뭐 헌법이 뭔지 상권 분립이 뭔지 뭐 인권이 뭔지 몰랐잖아요. 1945년도에. 그때 미국의 어떤 그 메가더의 어떤 사령부의 힘과 그때 하지 중장이 어떤 그 군정 책임자였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미리 준비했던 우리 헌법을 준비했던 뭐 이승만 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지식인들이 모여갖고 미국식 새로운 헌법 질서를 만들자. 그렇게 한 3년간 작업을 해갖고 우리가 이런 그 차터 리퍼블릭 대한민국이 생겼듯이 북한에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북한에 현재 계시는 분들은 거의 모른단 말이죠. 뭐 민주주의가 뭔지 선거가 뭔지 인권이 뭔지 뭐 무슨 뭐 복지가 뭔지 뭐 세금 구조를 뭔지 이런 거 모르는 분들한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그럼 물론 이제 초기에는 북한의 엘리트들이 중심 역할을 하겠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미리 그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에다가
상해 임시정부 같은 임시정부를 하나 구성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 대신 메타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게 하는 거죠. 남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활동하고, 젊은이들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난 거기 가서 어떤 시에서 무슨 뭐 시의원을 할래. 난 여기 시장을 노릴래. 뭐 기업도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현대조선은 지금 보니까 저기 신포나 뭐 청진지구에 그 조선소를 만들면 그 거제도나 뭐 울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길 것 같아. 이런 뭐 계획도 할 수 있고. 종교인들도 그죠. 종교인들이 뭐 엄청나게 종교인들은 뭐 원래 평양이 옛날에는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는데, 개신교, 그다음에 뭐 천주교, 특히 불교 이 세 개 집단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이 포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도 미리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지망생 혹은 뭐 북한에 들어가서 그 활동하고 싶은 퇴직자들, 우리나라 뭐 60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대단한 재능들이 있잖아요. 봉사다 그죠. 네, 조선 기술자도 있지, 교사도 있지, 뭐 그다음에 공무원 경험자도 있지, 군대 경험자들이 있지.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용도 싸니까 노후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거기다가 학교도 만들어보고, 도시도 만들어보고, 공장도 만들어보고, 메타버스니까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화폐도 발행해보고,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그다음에 거기서 뭐 필요하면은 국채도 발행해서 통일 자금도 마련해서 북한에 미리 국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북한이 만약에 급변 사태로 무너졌을 때 바로 들어가 갖고 그 일종의 준비를 하는 거죠. 일종의 임시정부를 만들 수 있다면은 이게 뭐 발전하고 진화하는데 거기에 단순히 남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은 물론 들어가서 많은 활동을 하실 거고, 북한의 어떤 자유화를 원하는 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그 차터 리퍼블릭 국가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이 거기 와서 그 메타버스 차터 리퍼블릭에서 활동을 하면, 예를 들면 독립국가가 됐을 때 시민권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그다음에 토지를 어디를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까지 준다면 그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재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 대표님 지금 이 책 차트 리퍼블릭 이 책을 이제 출간하시고, 역시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디지털 이 플랫폼 이런 분야의 전문가답게 이 책을 저작권을 갖다가 NFT로 이걸 지금 설정하셨다. 자, 대표님 그거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NFT가 요즘 또 굉장히 유행인데요. 그 NFT는 이제 non-fungible token이라고 그래서 네. 복제 불가능한 일종의 디지털 파일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동영상 파일이나 뭐 그다음에 그 음악 파일이나 뭐 그림 파일 같은 거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디지털은 아주 쉽게 복제되잖아요. 근데 복제되는데 원본과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오로지 원본이 하나만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NF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그 NFT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NFT 붐이 불고 있는데, 지금은 주로 그 아주 디지털 그림, 이거를 이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갖고 온라인상에서 막 거래되는데 막 몇십억짜리도 있고 뭐 막 굉장히 가격 올라가는 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게임 아이템 같은 게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유명 인사의 무슨 뭐 동영상 이런 것이 이제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도 저작권인데, 저작권이 책이 이것도 이제 디지털로 되면 쉽게 복사되잖아요. 네. 근데 이 디지털 저작권을 유일한 원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NFT를 파일을 만들다면, 거기는 이 소유를 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책이 잘 팔려서 그 소득세가 계속 인세가 계속 나오면 일종의 NFT가 그 인세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디지털 증명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착안을 해서 이제 책을 NFT로 해서 이제 1000개를 만들어서 제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책 10권이면 원가인 22,000원을, 22만 원을 받고, 그 대신 NFT를 이제 추가로 공짜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1000권을 사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NFT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의 저작권을 NFT로 만든 건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는 이게 가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책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NFT로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저작권 관련된 그거, 특히 이제 인컴 스트림이 있는 뭐 음악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뮤지컬 같은 거 제작할 때 이런 저작권을 그 증명하면서 거의 영구적으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거를 NFT로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는 그 샘플을 제가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 앞으로는 이 산업이 그 어떤 그 디지털 저작권, 문화 저작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 책 차트 리퍼블릭 꼭 구해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지금 박 대표님 지금까지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지금 일체제 이 국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주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님께서 역시 블록체인 암호화폐, 메타버스, 디지털 이런 플랫폼에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현실과 이 디지털 세계를 동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또 그 메타버스 세계에 북한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유민주시장 경제국가라고 하는 것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 또 우리 탈북자들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의 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대단히 의미 있는 아주 귀중한 책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박 대표님 말씀대로 이 책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차트 리퍼블릭 그러나 이 차트 리퍼블릭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공화국이다. 북한을 한국 같은 자유민주 체제로 바꾸되 일체제 이국가라는 그 가도기를 두어서 우리가 결국은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해 나간다. 그 통일의 구상, 통일의 비전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박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 글로벌 문제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인구가 약 80억 명 되는데 OECD에 사는 사람, 선진국에 사는 사람은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0몇 명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저개발 상태에서 빈곤 상태에서 억압에서 살고 있는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요. 근데 이민 갈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이 차터 리퍼블릭이 많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 차터 리퍼블릭을 우리가 북한에서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세계적인 또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이런 차터 리퍼블릭이 전 세계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만든 우리 한민족이 뭐 인프라 만드는 거, 그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 거, 화폐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수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산업이 앞으로는 전 세계 각국의 차터 리퍼블릭을 만드는 산업이다. 뭐 이런 큰 비전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시간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